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7년도 건축직 지방직 추가시험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기회였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 나름대로 소정의 결과를 얻었을 거고요. 아마 이번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시험 문제 유형이라는 게 항상 동일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2017년도 시험 문제 쭉 있다 그러면 2017년도 시험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떤 시험 문제든 뭐 100%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뭐 테마 특강이라든가 기본서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익한 어떤 시험 문제 유형과 비슷한 거를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쪼록 시험 문제 해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문제 볼게요. 이 주차장 계획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하는 것하고 나왔어요. 사실 이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많이 공부하셨던 건데 사실 뭐 이거 법령에 관련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라. 주차장 출입구 계획. 두 번째 우측 통행, 으로 교체 없이 출입이 가능한 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가장 기본이죠. 차로의 높이는 보통 기본이 2.3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차를 하는 부분 2.1m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용 주차 대수가 많을 경우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야 돼요. 당연히 분리해야 되겠죠. 근데 주차장 통로는 양방 통행 아니죠.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쪽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양방 통행하면 나중에 입구로 출구가 나가야 되는 게 교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용주차 대수가 많을 경우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주차장 출입은 일방 통행으로 되어야지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4번이죠. 4번. 자, 단지계획 중 교통계획이 나왔어요. 이 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건데 가장 기본 문제가 나왔네요. 단지의 통과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선 고밀도 지역은 진입구에서 배치해야 되는 거죠. 멀리가 아니라 진입구에 배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 차량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차라리 어디서 진입구에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죠. 실제 문제 유형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겁니다. 이 병원 계획이죠. 이 병원 계획은 뭐 우리가 강론에서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현재 이 부분의 문제 유형들을 보면 요거 2번이 이제 눈에 띄네요. 이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침대 방향을 두는 게 맞아요. 왜 침대에서 좀 외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창문과 직면하도록 하면 어떨까? 눈이 창문을 직면하면 눈부심이 커져요. 우리가 이 병원에서는 환자의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 천정 같은 경우는 반사를 낮게 해주죠. 왜? 눈이 아프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창문을 직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창문 햇살이 막 들어오면 눈부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이 창과 직면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무소 건축 계획 시 층고를 낮게 할 경우에 이점이에요. 이 층고를 낮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연히 공사비가 좀 절감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의 계획이 에너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높이의 건물이라면 층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장점이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다 바른 지문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고단로마 건축이, 이 일 딱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수업 들으신 분이 생각날 거예요. 제가 뭐 인슐라 얘기하면서 귀족들이, 그쵸? 다층 주택인데 원래 서민들이나 어떤 노예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족들이 막 주고 사고 팔면서 막 올라갔다 했었잖아요.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인슐라라는 게 우리가 도시 저수족 주민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이 바실리카는 맞는 얘기고, 우리 보통 이 포럼 광장, 로마의 포럼 광장이라 하죠. 그리스의 아골라라 하고, 그러니까 포럼이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 도무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도무스는 보통
고급주택이죠. 고급주택. 그래서 우리가 이 도무시와 인슐라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 부유층은 우리 도무수란 집, 인슐라는 우리가 우리가 집합주택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고대 로마 건축에 대한 주택 형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문제를 보면 키마카 강제로 충분히 많이 다뤘던 얘기가 이제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인슐라, 그 다음에 인슐라, 그죠? 예. 그 다음에 도무수는 도시 부유층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선왕조의 전국인 경복궁이 나와요. 아마 이것도 테마 특강 때 문제 풀어봤던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쭉 보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네. 그쵸? 우리가 이 경복궁의 내전이라고 있는데 왕의 초소는 이제 강명전이고요. 그쵸? 이 왕비는 좀 교태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태전이라고 해요. 교태. 그쵸?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덕궁의 정전이죠. 인정전은 창덕궁에. 그래서 우리 거차는 정자를 주지 않죠. 그쵸?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갑자기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왕의 침실을 강명전, 왕비의 침실을 교태전, 창덕궁의 정전, 업무를 보는 공간, 인정전이라 한다. 이러는 거, 정식적인 어떤, 정자가 들어간다는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침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정말 많이 풀었던 거잖아요. 이 온수방일 전체 반열량. 아마 이거 여러분 정말 많이 풀었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게 온수난방 설계와 관련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반열량이 나오면 상당 반열 면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힛 로스라고 하는 이 손실 부하는, 그쵸? 손실 부하는 보통 표준 발열량 곱하기 A다. 이 A가 이제 뭐 상당 발면적 얘기하니까 상당 발면적은 이렇게 힐 로스에다가 표준 발열량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서 표준 발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수의 경우는 뭐 450, 증기는 650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예요.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발열량이 얼마가 돼? 2925에다가 450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산수 문제예요. 그쵸? 이거 정말 많이 풀어왔던 이 문제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난방 설계하면서 이 개념은 이렇게, 손실 부하에서 나온다라고 했던 이 문제, 이 유형이 그대로 적시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산수 문제. 산수력은 좀 요구되네요. 그죠? 네. 자,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 정말 많이 유형을 공부했던 거네. 뭐냐면 이제 내용을 쫙 봤더니 화재 사고가 났대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BC 건물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물어봤는데, 1차 화재가 났고, 인접한 건물이야. 인접한 건물에 화재가 또 나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설비가 뭐예요? 외부에 설치하는 거, 드렌처. 많이 공부했었죠, 드렌처. 이 드렌처구나. 그쵸? 예, 문제, 드렌처 설비가 되는 거죠. 드렌처. 그래서, 드렌처 설비. 설명 많이 했던 겁니다. 그쵸? 드렌처. 외부에 설치하는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이런 설비 시스템이다. 라는 거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을 위한 건축 계획이 나왔는데요. 사실 건축 계획을 보면요, 휠체어에 관련되는 기준들이요, 외국 기준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내 일부 이제 교재에 실기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휠체어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는 최소 기준만 정해놓은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어떤 기준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중에 뭐 휠체어에 관련된 어떤 조사 설계 내용을 좀 반영한 거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출제하신 분도 이거 괜히 잘못 냈다가 오류낼까봐 법적 문제를 딱 틀린다고 했어요. 2cm잖아요. 단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단차가 필요할 경우는 2cm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쵸? 예, 이렇게.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준이라도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될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나와 있는 뭐 자료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출제하신 분도 그런 부분이 찝찝하니까 법적으로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딱 제시해 틀린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죠. 사실 법에 있는 기준만 정확하게 문제를 내도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되거든요.
육상 경기장이에요. 육상 경기장,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이 뭐 육상 경기장 하면 사람들이 막, 뭐 3, 4, 5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딱 끝났다 그러면 막 함성 막 지르다가, 그쵸. 이기면 기분 좋아가지고 쫙 나가요. 중요한 게 뭐야? 나갈 때 한 번에 나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출입구, 통로는요, 퇴장 시간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입장은요, 뜨문뜨문 오잖아. 그죠? 퇴장. 3번이죠. 강의 많이 했던, 강조했던 얘기잖아, 이것도. 그쵸? 퇴장 시간이다. 응? 우리 키마카 교재 다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업무기술 코어 계획이에요. 이거 질문이 좀 많은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엘리베이터 홀이라는 것은, 건물 출입구, 직접, 건물 출입구에 근접해 있지 않도록 배치한다. 맞아요. 왜냐면 출입구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이 엘리베이터 홀은요, 로비에 근접해야 돼요. 당연히, 그쵸? 하지만 이 현관문, 출입문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구 문에 바로 붙이진 뭐야, 갑자기, 예. 출입구에 근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자, 그래서 현재 맞는 거는 한번 찾았긴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틀리는 거네, 보니까. 가능한, 비내력벽 구조체를, 아니죠, 내력 구조체죠. 자, 코어는, 최대한의 규모로 계획합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죠. 우리가 이 코어라는 것은 공용시설이고요. 기능적 시설이에요. 기능적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돼. 그렇죠? 그럼 기능적 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중요점을 둬야지 무조건 면적을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기능적 계획의 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수익을 남기는 부분이지만 코어는 여러 가지 기능,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잖아. 이런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해줘야 돼요.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잘 안 나오죠. 적정 규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전기 배선 공간 있잖아요. 우리 EPS, 일렉트릭 파이프 샤프트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프 덕트, 파이프 덕트,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이런 것들 설비 공간이죠. 설비 공간 단위 코어 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내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수평으로 분배될 거 아니겠어요? 틀렸죠. 답은 1번밖에 없네. 그죠? 자. 자,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물에 해당한다 보니까요. 지금 나머지 얘네들은 적용 안 되죠. 1번밖에 없네요. 그쵸? 네. 자, 이거 우리 건축 계획 총론에 나오는 얘기죠. 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거. 수용 이론에 의한 규모 산정에 관련된 거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영화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영화관. 그쵸? 영화관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중간값을 택하면 돼요. 중간값을. 원래 사실 영화관 보면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한 명, 두 명 들어갔다 나올 때 한 번에 나오죠. 그럼 한 번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화장실 가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을 우리가 적정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평소에 사람 사용되진 않아. 그렇다고 최소값을 사용하면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들은 중간값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중간값. 그래서 현재 이 문제의 조건은 요 최소값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간값이다. 응? 중간값.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간값을 하니까 어떻게 돼? 사실 퇴장할 때 보면 약간 좀 붐비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 입장할 때 보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의시시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값으로 해라. 중간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건축계획 총론에 많이 강의했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런 얘기죠. 중간값. 입사원 문제예요. 입사원 문제는 이 계획 총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설계를 하는데, 실시 설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요. 그게 실설계 단계에서 자세한 어떤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방서에서 계획 설계가 아니라 실설계 단계에 적용하겠죠. 가급적이면 무슨 단계? 가급적이면 우리가 설계 도면에 표현을 해요. 근데 설계 도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시공에 관한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실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공부했던 얘기죠. 이 자연환기, 딱 보니까 우리 건축계획 환경에 딱 나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뭐냐면, 이 중력환기 제가 그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력환기를 딱 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죠? 유입구와 유출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멀어져야지 환기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교재 나와 있는 거 딱 나왔네, 그죠? 자.
자, 요 얘기는 제가 일부는 다뤘어요. 일부는 다뤘는데, 이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뭐 사실은 이 주택법 총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주택법 총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 부대와 복리시설을 많이 구분합니다. 전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대시설에는 놀러 다니면 안 돼요. 놀면 안 되는 시설 부대시설이고, 복리시설은 놀러 갈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 부대시설이 뭘까? 뭐 담장이나 뭐 주택가에서 사무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데는 노는 시설, 경로당에서 놀고, 운동 돌고, 이건 다 뭐야? 복리시설이에요. 주대시설이 아니라. 답은 1번 얘기하네. 그죠? 그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택법 용어 정의가 처음 나왔어요. 이 부분이.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늘 다뤘는데, 이건 처음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건축직 공무원이 뭐 주택법 모든 걸 공부하겠다. 그거 사실 어불성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번에 문제를 좀 확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대와 복리 구분합니다. 부대에서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면 안 돼요. 혼나요. 그죠? 부대에서는 놀면 안 되는 거죠. 예, 복리에서는 놀아도 되는 시설이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주택이 갖춰야 할 요건을 뭐로 고른 건? 오케이? 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니은을 빼고 나머지네. 그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학교 시간표 작성은 기본 자료입니다. 음악실 사용 시간 중 순수 음악실 사용한 시간은 얼마냐? 이건요, 순수 이용률? 이거 아시면 돼요. 뭐냐면, 일단 이용률을 알아야 돼. 이용률이 뭐예요? 이용률이라는 것은 주당 평균 있죠?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이 지금 25시간이야. 25시간분의, X, 곱하기 100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6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X는 0.6 곱하기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수율이 뭐예요? 순수율은 0.6 곱하기 25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죠? 곱하기 Y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온다? 0.8이 나온다. 그럼 Y는 뭐 25 곱하기 0.6 곱하기 0.8 하면 되겠네. 아, 간단하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12시간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이건 정말 많이 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라고 나오는데, 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보통 그 부록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 다락이 1.5m예요. 층고가. 그러니까 이 층고가 1.5인 다락은 우리가 면적에서 제외를 해주는데 1.8m니까 초과했으니까 답은 2번이네. 그쵸? 뭐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자, 20번 문제. 미술관 출입금 및 동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쫙 보니까 이제 이거 4번에 봤더니 상설 전시장과 특별 전시장은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입구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서로 구분합니다. 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설과 특별 전시장은 입구를 구분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참고 삼아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계획 문제를 풀어봤어요. 건축계획의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물론 우리 주택법의 일부 총론 부대 복리시설은 제가 교재에 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우리 교재나 또는 테마 특강 자료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다른 과목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일단 시간에 쫓기고 분위기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소 실력보다 사실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기본서 수업 시간이 있고 그다음 테마 특강을 통해서 문제 풀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과 칠수는 자기 나름대로 시간 체크하시고 실전과 유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문제풀이 유형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푼다고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실전에 맞는 문제 유형을 만나고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다시 해설을 들어보면서 그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다음 과목, 두 번째 과목 건축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본 문제는 2016년도 교통부에서 고시한 KBC 2016의 부합도 출제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요. 국토부에서 응? 예. 건설기준 통합 코드를 제정하면서 고시했어요. 고시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응? 종전 기준을 반영하되 그 이후에는 고시된 건설기준 통합 코드 KDS와 KCS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2017년도 12월 30일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내년에는 뭐가 나올까? 우리가 국가 건설 기준 통합 코드를 반영하겠다라고 나올 겁니다. 반영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게 유효했습니다. 유효.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는 유효하지만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국가 건설 기준 건설 기준 통합 코드라는 걸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이런 국가 시험기관에도 그걸 반영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수평화 중에 정하는 목구조 계획입니다라고 나와요. 아마 이런 문제를 쭉 보면은 사실 목구조 계획 같은 경우는 맨 후반부에 우리 교재에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자, 딱 보면요, 현재 보면 자. 이 문제가 되네요. 뭐냐면, 골조벽체의 수평저항 요소가 개별적 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바닥 평면이 개발화된 경막 구조가 아니라 일체화가 돼야 돼요. 각각 따로따로가 되면 힘을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일체화된 경막 구조, 일체화된 경막 구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이 사실 이런 구조기준 같은 문제를 내실 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그대로 긁어서 내는 게 구조 부분이고,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밑줄 그라고 하죠. 일체화가 중요하다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보를 강도세법으로 설계할 경우 이건요,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 것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오래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0.85 FCK A B는 AS FY, AS는 로우 BD FY라고 해서요. B가 있고 D가 있고요. 이 등가응력 블록 깊이 A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C고 얘가 T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0.85 FCK AB와 ASFI는 같죠? 그럼 현재 등가응력 블록 깊이가 A죠? 그럼 이거에 관련되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FI 값이 당연히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 B가 들어가니까 보폭 들어가는 거고요. FCK 콘크리트 설계전 압축강도 들어가니까 순간기온 관계가 없잖아요. 답은 3번이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유형을 보면 계산 문제 유형보다 그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쉬운 문제였죠, 사실은. 그렇죠? 예. 아마 이건 아주 너무너무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옹벽 및 지하 외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옹벽은 토할받는 벽이죠. 이런 설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수평력 1.5배 이상 견뎌야 되고, 저항력은. 그 다음에 전도 모멘트 2.0배 이상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옹벽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옹벽.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자, 여기 점이 있더라. 그렇다면 XY 좌표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외력이 작용하면 이 반력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 반력 모멘트가 존재하겠더라. 근데 불안하니까 이 외벽에 얼마를 1.5배를 하고 전동 모멘트의 2.0배를 견딜 수 있는 그렇죠?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저항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네 번째, 집안에 유발된 최대 집안 반력이 나오는데요. 답이네요. 집안의 허용 지역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어떤 구조체가 있습니다. 힘을 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응력이 분포가 되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지지력이 나오더라. 그럼 뭐가 더 커야 돼? 자, 여기 A와 B 중에 당연히 B가 A보단 커야 돼요. A보단 B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을 봤더니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예.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많이 했던 이런 유형들의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공무원 공부한 학생들이 무슨 뭐 암기 기계가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조적구조 같은 경우 내진석이 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불구하고 출제를 한단 말이죠. 이 보강조역조라는 것은 철근으로 보강한 구조인데, 철근으로 보강한 조적구조인데, 이 보폭이 150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이 150이 되겠죠. 150보다는 적어서 안 된다라고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자, 이 문제는 뭐 기본 개념이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인장이용 철근 및 이용차선의 정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포시 철근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에포시 철근 쓰면 당연히 미끄러지니까 부착력이 감소가 되겠죠, 당연히. 감소가 되니까 그에 필요한 할증값을 해서, 보다 많은 이런 정착 길이를 구해야겠죠. 뭐 2, 3, 4, 이거 다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기준에. 답은 1번이죠. 쉽게 찾았어요, 답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콘크리트 벽체의 최소철근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는데, 이 벽체의 최소철근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상부하중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력이 적용돼요. 그럼 현재 잘 보시면 이 전단력을 적용할 때는 얘가 이 반력 할수 있는 지지체가 없어요. 지지가 안 되죠. 얘는 지지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철근 배치를 할 때 이 수평력에 대한 철근비는 수평 0.2% 기본이에요. 근데 수직 같은 경우는 0.12%면 돼요. 왜? 지지체가 있으니까 그만큼 유리할 수 있거든요. 지진이 생기면 이 지지체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수평은 0.2%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쭉 봤더니, 물론 예외가 있죠. 0.15%나 0.25%가 있지만,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가 이거 2번. 수직 철근의 비는 0.0012가 되어야겠죠. 수직 부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볼 때 수직을 보고 수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0.0012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용접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유형이네요. 이 계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이런 문제를 구할 때 항상 기본이 응력과 변형이에요. 응력과 변형. 물론 한 번에 구할 수는 있긴 하죠. 그럼 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엡실론분의 시그마의 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엡실론은 2분의 시그마로 나오는 거고요. 엡실론은 L분의 델타 L이죠. 응력은 A분의 P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응력과 변형에 관한 기본 문제가 출제가 이제 많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L분의 델타 L이 되겠네. 그쵸? 요걸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델타 L 가지고 소거가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이 델타 L, 델타 L이라는 것은 A분의 PL로 나타날 수 있어요. PL. 다 끝난 거네.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식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공식에 집어넣는 문제. 산수로 하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A분의 PL로 나온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너무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예요. 쉬운 문제니까. 그 다음 28번 문제. 사실 우리한테는 암기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보강조역조예요. 이 보강조역조라고 하면, 그쵸? 뭘로 보강했다는 거예요? 철근으로 보강한 조적구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나세요?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가 있죠? 이게 보통 RC 구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의미가 있어요.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에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죠. 콘크리트는 압축력 부담하고 얘는 인장력은 0 무시합니다. 무시하죠. 마찬가지로 철근이 인장을 받고 조적재가 압축을 받기 때문에 이 조적 구조는 인장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이 똑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자, 여러분 보강조역조 뭐 생각한다고요? 철근으로 보강한 조적구조. 그럼 철근을 인장력 받도록 배치하고 조적조는 압축력 받도록 배치하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시면 되니까 굳이 뭐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답은 여러분이 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본 개념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변별력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거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암기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자, 이런 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고도 압축 부재. 이건 사실은 뭐, 암기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근데 이 문제 유형도 보면요. 자, 여기 1번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축방형 철근의 전체 단면적은 1%에서 8%예요. 근데 주근이 겹침이 되면 절반이 돼야 되거든요. 주근이 겹침된다는 얘기는. 왜? 1에서 8%인데, 겹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4% 줄어들 거 아니야. 이건 쉽게 찾는 문제예요. 그쵸? 쉽게. 자, 이런 문제 뭐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우리 트러스 고전 나오네. 이 트러스 고전 여러분들 아신 분은 쉽고 어려우신 분은 포기하신 분도 있을 텐데 키마카 회원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 왜? 쉬우니까. 쉬운 걸 왜 포기해요? 그쵸? 거저 먹는 건데. 거저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수를. 그래서 제가 영구부재를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x, 누 이렇게만 기억하라고요. 얘는 얘와 얘 같고 얘와 같으니까 영구부재 안 나와요. 얘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보니까 짝이 없죠. 짝이 없으니까 영부재. 짝이 없죠. 영부재. 짝이 없는 건 둘 다 영부재. 근데 짝이 있는 것들은 힘이 같고 영부재. 이렇게 연습하잖아. X 누구. X 누구 연습하면 다 나와. 그럼 X 누구만 연습했어. 요거 연습한 거야. X 누구. X는 안 나오지? 여기는 둘 다 영부재죠? T자는 가운데 영부재지. 짝이 없는 건 영부재예요. 자, 그려볼게요. 짝이 있는 거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봤더니 뭐가 돼? 이렇게 그리니까 짝이 없네. 영부재. 지워주고. 짝이 없네, 영부재. 쫙 그려보니까 짝이 없네, 영부재. 얘는 어쩔 수 없네. 답은 2번이네. 왜? 여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답이에요. 이렇게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영부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X 누구 보면 딱 알아요. 짝이 없으면 영부재. 나라는 힘이 있으면, 둘이는 짝꿍이야, 짝꿍. 짝 힘이잖아. 짝꿍이 있고, 짝꿍이 없으면 영부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구조 기본 해석 과정인데요.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 목구조 해석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탄성, 그쵸? 탄성. 예외적으로 탄소성, 접합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칙은 탄성이에요, 탄성. 1번이 나왔네요. 이것도 많이 풀었던 거죠. 그쵸? 예, 많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가정한 결정과 실상이 다를 때는 비차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응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서 공부했어요? 철권에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P델타 같은 거. 자, 여기 이렇게 힘이 가했어. 힘이 가했고 여기 전단력이 생겼어. 그쵸? 근데 우리는 이 V와 요 길이만 구하면 모멘트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델타가 생기니까 원래 V 곱하기 L이라고 하는 모멘트 외에 P 곱하기 델타에 의한 모멘트가 추가로 발생하니까 2차 응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절전 부분을 보면은요. 절전 부분이 때에 따른 부가적인 어떤 힘 모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답은 어쨌든 1번이죠. 예. 원칙은 탄성, 예외적으로 탄소성. 이렇게 나오죠. 국부적인 탄소성 변형을 고려할 수 있더라. 자, 이 문제는요, 잘 보셔야 돼요. 자칫하면, 하면 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보면, 집안이야. 조건이 뭐예요? 집안의 안정성이에요, 집안. 근데 갑자기 뭐예요? 옹벽의 안전성이 왜 나와서? 이거는 옹벽의 안전성이에요, 옹벽.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네. 이게 되겠죠? 조건이 뭐야? 조건에 위배되는 게 3번이야. 나머지 1번, 2번, 4번은요, 집안 안정성인데 3번은 옹벽의 안정성이거든. 안정성. 이렇게 해서 조건에 위배된 문제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냥 쭉 보다 보니까 안정성인데, 조건을 잘 보셔야 돼. 항상 조건에 위배된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항상 뭘 본다? 얼굴을 봐. 형상. 형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20번이고 쟤는 25번인데 어깨를 한번 쫙 맞춰서 키를 한번 봅니다. 그쵸? 키. 자, 그 다음에 운동화 모셨는지? 운동화. 운동화 발.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동창들이니까 밥 먹으면, 야, 너 운동 많이 했네? 날씬하네? 허리.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머리 치수는 함부로 얘기 안 해요. 바로 그거잖아요. 이놈 치수다 그러면 HA에다가 키가 얼마야? 지금 400인가? 400 곱하기, 발바닥 200, 허리 사이즈 8부터 앞에 머리 사이즈 13. 이거네, 그쵸? 4, 2, 8, 13, 4, 2, 8. 이거 1번이겠네, 그죠? 이렇게.
찾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4번 문제. 건축물의 자기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이 문제 이제 우리 보통 그 총론 시간에 설계화 중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1번, 2번, 3번 쭉 나오는데 3번 같은 경우는요. 활하중은 조미 또는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예상되는 최대 하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최대 하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 하중. 뭐냐면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 하중이 최대 하중이 될 때 최대 하중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최대 하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가장 불리하게 최대 하중을 놓고 안전한 걸 검토하는 거예요. 네, 답은 3번이죠. 3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대 하중을 검토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5문제인데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구설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주구는 6개 이상으로 합니다. 보통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구는 6개로 만들어요. 6개. 그쵸? 이거 외우셨을 거예요, 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막 풀면서 안 풀려가지고 막 검토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냐면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탄성 자동력이라는 게 이 시그마 K라고 해서 A분의 PK예요. 근데 A분의 PK는 람다 자승분의 이 파이 자승 2가 나오니까 이 파이 자승 2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그 람다 부분이 문제가 돼요. 람다는 세장비죠. 세장비는 I분의 LK 또는 R분의 KL이라 하는데 이때 L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 2죠. 2L. K라는 것은 0.5네. 그래서 2L 곱하기 0.5는 얼마가 나와? 1L이 나오네. 그러니까 현재 얘는 우리가 L이 나와. 그냥 L.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K라는 게 이제 L 곱하기 K니까 여기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람다는 I분의 LK, I분의 LK가 2L 곱하기 0.5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얘는 I분의 L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예요, I. 이 I는 단면이차 반경이라고 해서 2to 3분의 H가 아니라 B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부재가, 이 강축이 있어요. 여기 강축이죠. 약축이 있어요. 그럼 이 강축의 단면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인데, 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HB3승이 돼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좌극이 되면 약축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축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축값을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B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가 들어가는 거 다 제끼는 거야, 이렇게.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뭐 B가 들어가는 거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건 계산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유도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1번이 나오겠네. 1번. 이해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구나, 답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약축에 대한 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틀린 부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시험장에서는 지금처럼 뭐 충분히 여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하다 보니까 안 풀릴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해요. 이 부분 문제 많이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약축에 대한 세상비를 검토하도록 하고, 약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 지진 하중에 관련된 중축 구조물 설계가 나왔는데, 이런 구조물은 아마 현재 상황, 지진이 발생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검토했던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5%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 봤더니, 용도 변경으로 인해 구조물이 건축물의 중요도 분리해서 더 높은 내진 중요도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 이 구조물은 당연히 이전 그룹에 속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의 중요도 그룹에 속하는 건물로 설계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된 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한 하중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변경 전이 아니라. 이 문제 우리 지문에서 이제 봤던 생각하는 문제예요. 우리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진에 대한 이 문제는 좀 엄격하게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하게. 자, 요거 이제 정말 많이 했던 거네. 제가 이런 농담하죠. 이거 지금 구조물에서 미끄럼 한계 상태에 대한 마찰 접합 설계 강도 계산 설계 강도는 뭐냐 그랬더니 파이 마구 설면, 마구 필면. 왜냐면 옛날에 파이 마구 설면이라 했다가요.
이 구멍 계수가 필렛 계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이 마필 설면 이렇게 하고요. 사도록 하고, 이 설계 강도는 인천의 공치로, 인천 인장 강도 곱하기 0.7, 공칭단 면적 곱하기 0.75라고 해서 인천의 공치로라고 이렇게 외워서 계산하는 거예요. 다만 공칭 곱하기 0.75는 유효단 면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파이 마필 설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 2번은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파이 마필 설명. 이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었죠. 3번 정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라고 나와. 그 이 문제는요, 딱 봤더니, 지난번에 어느 학생이 이걸 또 마침 질문했고,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용어 정의의 뭐 이 가세골조 같은 건 이게 오케이. 두 번째 보니까 좀 쉽게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 구속판 요소가 있고 비구속판 요소가 있어요. 이때 보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일 텐데 무슨 얘기냐? H형 강제 있죠. 아까 같은 H형 강제 같은 경우도요. 이 외부와 플랜지의 판폭 두께비가 틀려요. 이 플랜지는 판폭 두께비를 정할 때 이렇게 요게 이제 내면 길이죠. 내면 길이 B. 예? 2분의 B로 하면 얘가 판폭 두께비예요. 얘를 B라고 봤을 때, 여기를 B로 봤을 때, 자, 2분의 B,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계산한다면 얘를 라지 B라 하고 스몰 B라 하고 얘가 TF라 그러면 판폭 두께비 플랜지 같은 경우는 TF분의 B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표기를 다시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 다음에 우리는 요렇게 용접 치수가 정해졌다 그러면 얘를 D라고 그래요. D라 하고 외부의 판폭 두께비, 외부 판폭 두께비는 T 외부분의 우리가 D로 보시면 돼요. D로 필렛 치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부 같은 경우는요, 구속판 요소라 하고 얘는 한쪽만 접해 있기 때문에 비구속판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양쪽일 때 구속판 요소, 얘는 비구속판 요소가 돼. 그래서 얘는 구속판 요소, 얘는 비구속판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이제 이렇게 해서 2번이 나왔죠. 여러분 많이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문제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양면이 직각방향 판요소의 압축을 받는 편판 요소라 이런 얘기예요. 40번 문제는 우리가 역학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개보보죠. 개보보라는 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이렇게, 여기 집중화점이 작용하 있죠. 1 곱하기 3. 현재 여기 뭐가 생겨요? 발력이 생기죠. 생기죠. 그러면 이 발력이 다시 집중화점이 되죠. 그럼 현재 얘 같은 경우는 휜 모멘트 그린다. 여기는 발력이 있겠죠. 발력이 있습니다. 발력이 있으면 이렇게 작용이 되겠죠. 그럼 현재 이 발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때 왜 그러냐면 휜 모멘트 제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리니까 얘는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얘는 이 합력에 우리가 두 개의 합력을 만들어야 되고 이 부재 중간에 화정이 없죠. 이렇게 분모멘트 생기고 얘 같은 경우 휜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모멘트 제로가 안 나오네. 부모멘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이 휜 모멘트 크기가 0이 아닌 시점은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제가 두 과목을 좀 풀어봤어요. 두 과목을 좀 풀어봤는데 지금 전 테마 특강 문제풀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서 이거 지방지 문제도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풀이하면서 테마 특강에 반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 유형이 약간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고 뭐 쉬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구조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암기를 해야 되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외워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암기하시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공부하시 이렇게 공식 같은 건 외워야 돼요. 공식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초로 처음 나왔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이런 문제가. 많이 풀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그죠? 많이 풀었던 거고. 영화관의 화장실 같은 거 제가 중간값 적용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법에서 공부했던 거고. 계획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퇴장 시간이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 들어갈 때 3, 4, 5 들어갔다, 나갈 때는 한 번에 나가죠. 라고 했던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적 조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드렌치 설비는 뭐 소화설 많이 공부했던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풀었던 거. 난방소의 개념은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증기난방, 온수난방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증기 같은 건 650kcal 미터 제곱 아워고, 온수는 450kcal 미터 제곱 아워다라고 해서 제가 계산 문제 유형까지 쫙 적시했던 이런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테마특 강의 때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거 건축사 시간에 말씀하면서 인슐라가 왜 가격이 뛰었냐 그랬더니 귀족들이 우리 그 투기를 하면서 점점 집값이 올라가서 높아졌다라는 얘기 그렇죠? 학생들이 제가 수업했던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기층고 맞다치 이런 기본이죠. 이런 것들 병원 계획 보시고 이거 많이 풀었던 기출 문제 유형이에요. 이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이과 축으로 분리하고 주차정 일방통행해야지 나갔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사고력을 갖추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해설을 빨리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건 뭐냐? 학교 가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혹시나 서울시를 목표로 한다든가 국가직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2018년을 대비하면서 아주 좋은 여러분의 기회가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많은 키마카 회원분들 많이 붙으실 거예요, 이번에. 많이 붙으실 거고, 우리가 학교 가시면 이제 그 면접 상담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추가로 이제 면접 상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제가, 노량진에 수업하는 날, 미리 키마카에다가 학교 가시면 이제 면접, 대상이 되시면 연락을 주세요. 글을 올리세요. 면접 지도라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어떤 자소서 같은 걸 한번 봐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도 해드리고, 멀리 사신 분 있어요. 괜히 멀리 사신 분은 제가 전화통화 하시고, 가까운 분이시라면 약속을 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심하시고, 여러분 시험 최선을 다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나름대로 일정 계획을 잘 짜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